여러분의 막힌 속을 뻥 뚫어드리는 김종대의 뻥 뚫리는 TV 김종대입니다.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예, 박시동 PD 비도 네. 많이 오고 장마철인데 잘 지내고 있죠?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형님. 오늘따라서 왠지 스타일이 조금 원숙해 보이는 스타일입니다. 나날이 늙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마드리드 지금 김건희 여사하고 같이 가가지고 네네네. 나토 정상회의 참여 소식인데 뭐 신문에 보도가 많죠? 일단은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저는 사실은 나토를 보통 잘 모르시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모르는데 왜 갔냐부터 궁금한 건데 왜 갔냐? 나토에 왜 간 겁니까, 근데? 예. 그러니까 나토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뭐 대서양 동맹이라고도 해요. 네. 미국과 유럽이 집단 안보를 맺는 네. 그 동맹체인데 이거는 한 국가가 침략당하면 나머지 회원국이 전부 응징하는 예. 하나의 어떤 안보 공동체, 집단 안보를 하는 동맹, 이걸 나토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주로 유럽에서의 동맹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어떤 전 세계적으로 그 러시아를 압박하고 고립하는 분위기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열렸다. 네. 그런데 이 정상회의에 이번에 가장 특이한 점은 아시아 태평양 국가를 4개 국가를 초청했다는 거예요. 아, 초청이 온 겁니까? 그게 네. 이제 한국, 일본, 한국, 뉴질랜드, 호주. 이 아시아 태평양 국가를 참여시키자고 한 건 미국이고 네. 그래서 나토의 정식 회원국은 아니에요. 예. 그러나 파트너 국가라는 명칭으로 파트너 국가. 파트너 국가. 그러니까 이 러시아와 전쟁하는 유럽 나토와 같은 편인 아시아의 4개 국가를 함께 회의를 하자. 이래가지고 4개 국가를 초청한 겁니다. 아, 초청을 받았군요. 파트너로서.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참여하게 된 것이고. 근데 갔는데 가자마자 지금 뭐 오늘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한테 노룩 악수로 무시당하고 김건희 여사는 또 뭐 분위기에 안 맞게 지금 다들 전쟁 때문에 검은 옷을 입고 있는데 혼자 휘황찬란하게 뭐 이런 하얀 옷 입고 다니면서 지금 뭐 알고 다니는 거냐는 식의 가십 뉴스가 많은데 이거 자체도 좀 망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역시 파트너 국가에 이런 어떤 첫 번째 해외 순방을 하는 어떤 어설픈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또 이런 거를 국내 언론이 기가 막히게 집어낸다고. 어떻게 보면 나토 정상회의보다 김건희 여사한테 관심이 더 많아요. 뭐 저기 사진 안 찍으려고 옆으로 하니까 아이 사진 찍어 하고 앞으로 보냈다는 둥, 뭐 혼자 흰 옷을 입고 있다는 둥.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김건희 여사 우아하다고 하는 둥. 뭐 저기 보면은 이게 영락없이 국내 정치의 연장으로 거의 기사의 절반이 이런 어떤 가십성 기사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좀 우려되는 거는 이 아시아 국가의 정상들이 처음 참여한다는 이 자체도 이례적이지만 이게 이제 앞으로 그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가 끝나가고 새로운 국제 질서가 움트는 이 새로운 역사의 여명기에 가장 기념비적인 행사가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란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민국이 한 발을 들여놨다는 게 과연 무슨 의미며 우리나라 앞으로 생존과 안보 어떤 경제적 번영에 있어가지고 이 출발점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이런 심층적인 보도가 거의 안 나오고 있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얘기죠. 그러면은 말씀해 주신 김에 뭐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의 그런 가십성 뭐 망신성 기사가 많이 소비되고 있지만 그걸 넘어서서 그러면 여기 우리가 초청돼서 발을 담그는 그 의미 아까 말씀하신 세계 질서의 여명기라고까지 하셨는데 새로운 세계 질서 새로운 역사의 여명기이다 지금.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본질적이고 구조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자, 뭐 거시적으로 해석하자면은 저는 제4의 시대가 오고 있다. 제4의 시대. 이게 이제 근세 이래로 우리는 3가지 질서를 겪었습니다. 첫 번째는 식민의 질서. 이건 우리 할아버지의 질서예요. 두 번째는 냉전과 전쟁의 질서. 이건 우리 아버지들의 질서였어요. 그 다음에 온 냉전 이후의 세계화의 질서. 이건 저희 세대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화의 질서가 무너지고 지금은 제4의 시대. 우리 아이들의 시대가 오고 있는 거예요. 식민 시대, 냉전 시대, 세계화 시대를 넘어선 제4의 시대를 지금 열고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라는 이 틀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포스트 우크라이나 이 어떤 그 세계 질서를 논의하기 위한 가장 기념비적인 회의고 이걸 갖다가 그 서방 미국 나토 이런 유럽 서방 동맹이 아시아까지 끌어들여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세계 질서를 주도하고 또 지도해 나가자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시작점이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매우 역사적인 회담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알고서나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이번 나토 회담에서 나토가 10년마다 개정해서 발표하는 2022 나토 전략 개념의 발표가 지금 임박해 있는 시점이에요. 아, 나토는 10년마다 나토의 전략 개념이라는 것을 발표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이 8번째입니다. 이번에 8번째 전략 개념을 이제 발표한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들 뭐 나토 8번이나 그런 거 발표했고 왜 중요하냐? 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번에? 지금 외신 보도로 보면은 이번에 나토 전략 개념의 최초로 중국을 안보 위협으로 명시하 이런 방안들이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이게 표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 그 러시아 편드는 게 중국이다. 그러니까 친구의 친구는 친구고 적의 친구도 적이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친구는 중국이요. 네. 그러니까 중국 니들도 앞으로 나토의 위협이다. 이것을 이번에 공동선언 전략 개념에 넣느냐 안 넣느냐 문제인데 일단 넣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중국으로서는 이게 뭐 경천동지할 일이에요. 아니 유럽이 우리 적이라고 표현의 문제가 있는데 지금 중국하고 가까운 게 프랑스하고 독일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여태까지 미국, 영국의 중국 견제에 이 나라들이 동참을 안 해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중국에 대해서 프랑스, 독일은 그냥 주된 위협이다, 적이다 이건 너무 심한 표현이고 그래서 구조적 도전이 어떠냐 이것도 많이 나간 거지만 이렇게 표현을 하자 그러고 있고 미국, 영국은 무슨 소리야? 중국이 잠재적 안보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어. 그러니까 위협이라고 표시해야 돼. 위협은 센 표현이죠. 이렇게 지금 아직 이 순간에도 자기들끼리 아주 뭐 논쟁을 하고 있어요. 마드리드에서. 그러나 이것이 어떤 식으로 절충이 되는 건 좀 약한 표현이라 하더라도 이제는 중국이 구조적인 도전이고 국제 질서에 있어가지고 규칙을 지키지 않는 이런 나라에 대한 어떤 우려 내지는 잠재적인 어떤 도전 세력이라는 이런 류의 표현은 들어갈 걸로 지금 보여지네요. 이 뉴스는 아마 이 방송이 나가실 때쯤이면 제 말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한번 뉴스로 보시길 바라요. 한 이틀 후면은 다 이거 공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유럽은 인구가 한 3억 명 정도 돼 미국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최근에 그 나토라는 걸 통해 가지고 EU와 유럽이 확장되고 있잖아요. 점점 커지고 있는 이 팽창되는 세력이 이제는 중국 니들도 여차하면 러시아 편드는 니들도 우리가 위협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냉전 이래로 최초의 사건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는 냉전을 극복하고 세계화를 넘어가고 다음 세상이 어떻게 펼쳐질까라는 역사적 여명기에 있는데 이 여명기의 모습을 살짝 엿봤더니 유럽과 미국이 자기네들 그 지정학적인 안보 토대를 염두에 둔 나토에서 유럽을 넘어선 중국 너까지도 우리가 위협으로 보겠다라는 선언을 지금 하기 직전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과 영국의 입김이 나토 전체에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세계화 시대에는 불가능했습니다. 프리드먼이 얘기한 대로 세계화 시대라는 건 플랫 월드, 평평한 세계예요. 벽을 세우지 않아요. 모든 나라는 벽이 없이 평평한 그라운드 같다는 얘기죠. 모든 나라는 자유무역을 하는 당사자로서 동등한 주권을 가진 나라끼리 개방되고 자유로운 어떤 세상을 펼쳐온 게 세계화 시대인데 이제 이 평평한 세계가 다시 벽이 있는 세계, 월드로 회귀하고 있는 이게 세계화 질서의 종언인데 그렇게 되니까 우린 러시아를 고립시키고 압박하지만 중국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나토 전략 개념으로 정상들이 최초로 표명하게 되면 지금의 세계 질서는 평평한 세계, 세계화 질서의 종언을 고하고 다시 장벽 있는 세계로 회귀하는 것인데 천하는 3분지계다. 3분지계요. 한쪽이 미국과 유럽을 주축으로 한 제1세력이 되겠고요. 두 번째가 이제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자 미국의 GDP를 따라잡는다고 하는 중국이 되겠고 세 번째가 나도 한 칼이 있다고 최근에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천하 3분지계 이런 어떤 질서로 장벽이 세워지고 무역에도 장벽이 생겨지고 정치에도 장벽이 생기고 군사 안보적으로도 장벽이 세워지는 제4의 시대 천하 3분지계의 국제 질서로 가는데 이번에 나토 정상회담이 중국을 적시하는 게 그 신호탄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보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보통 회담이 아니겠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우리나라를 초청한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죠. 엄청난 세계사적 구조적 변화가 예상되는 그런 회담인데 저는 사실 잘 몰랐지만 중국을 위협으로 상대하고 있다면 중국이 반응이 혹시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나토에 대해서는 우리가 왈가왈부 안 한다. 중국은 그거에 대해서는 뭐 여태까지 그건 유럽의 문제다 이러면서 신경을 껐다고 봐야죠. 물론 속으로는 안 그렇겠지만 그런데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까지 나토에 참여한다? 그러면 나토가 아시아 태평양으로 확대된다는 얘기 아니냐. 유럽의 집단 안보가 아니라
아니라 이제는 글로벌 집단 안보로 해가지고 미국이 전 세계에 말 잘 듣는 나라들을 막아주고 하나의 어떤 연합제국을 형성하고 그 타겟은 중국 아니냐 이래가지고 인민일보의 그 자매지죠 글로벌 타임즈에서 입장이 나왔는데 네네. 미국이 아시아 동맹국과 대화를 통해 나토의 아태 지역 확장을 촉진하는 것은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한다. 이거 아주 노골적인 협박이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미국의 의존에 점차 외교적 독립성을 상실하게 될 경우에 중국과의 관계는 더욱 복잡해질 것이다. 아주 센 경고가 나온 거예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 전에 나온 경고고 거기에다가 이번에 재밌는 게 있어요. 유럽연합 국가들이 중국의 1대1로가 이제 그 중국이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그렇죠. 국가들에게 그 영향력을 확대하는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 방식이 제국주의 방식이라고 봐요. 그래서 중국이 그렇게 하면 우리도 한다 해가지고 총 한 600조 원 정도에 네. 우리도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 이런 계획이 이 정상회의 이전에 발표됐어요. 그래가지고 경제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경제적인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차단하고 그다음에 이번 나토 정상회의를 통해 안보적으로 중국을 위험한 나라로 경고하고 그래서 중국의 존재 자체가 위협이라는 그 메시지. 구조적 도전이다. 이 네. 이야기는 뭐냐면 중국 커지는 중국 그 자체가 도전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니까 매우 실존적 선언이죠. 이제는 같이 갈 수 없다는 선언이 되는 거고 이래서 천하를 3분지계로 나누겠다. 다시 벽이 있는 세계로 가겠다. 이런 어떤 그 새로운 국제 질서의 출현으로 사실상 이 정상회의가 자리매김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지금 세계사적 변화를 앞두고 있는데 더군다나 중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그 회담에 참석한 한국 넣어보고 한반도에 긴장이 조성될 거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협박 비슷한 네. 멘트까지 날린 상황인데 네. 윤석열 정부는 이걸 알고나 간 겁니까? 지금? 알고서 간 겁니다. 아니 뭐 문재인 정부는 중국에 굴욕 외교를 했는데 우린 그런 거 없어. 네. 당당하고 원칙대로 갈 거야. 이러면서 그냥 신이 나서 갔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 지금 현재 마드리드에 네. 그 대통령을 수행하고 있는 김태효 저 대통령실 안보 1차장은 우리가 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여기 온 건 아니다. 네. 말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이상해.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한 말이에요. 마드리드는 네.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네. 난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있다는 말도 처음 들었어. 네. 이건 미국의 브랜드거든. 한국에 무슨 인도태평양 주어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이 완전히 자아동일시가 된 거예요. 자아동일시. 아니 황당한 말이죠. 이게 대통령의 말 그대로 옮기는 겁니다. 네.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네. 글로벌 안보 평화 구상이 나토의 2022 신전략 개념과 만나는 곳이다. 주어를 미국으로 하면 딱 맞는데 이게 한국이라고 생각하고 있네요. 한국이라고. 그러니까 주어를 미국으로 바꿔도 저기 이렇게 좀 뜨끔한데 네. 한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죠. 네. 그러니까 중국 자극하러 온 건 아니다 그러는데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만나러 왔다. 그걸 나토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해버리니까 중국이 가만히 있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적 능력 부족입니다.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부러 중국을 자극할 생각은 없었다고 봐요 저는. 네. 근데 원체 무식해. 그래가지고 저기 이거는 지적 능력 부족에서 나온 비논리적 발언이다. 황당 발언이거든. 네.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게 이건 무슨 어린애 물가에 내놓은 것처럼 불안해지는 게 네. 수영도 할 줄 모르면서 물가로 뛰어들었다 이거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강대국도 아니고 아직 중견국가인데 이렇게 큰 질서가 움직이는 걸 주도해 나가는 건 미국이나 미영연합이나 네. 어떤 중국 러시아는 말이 돼요. 근데 한국이 강대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발언은 좀 삼가해야 된다고. 상황을 잘 봐야 되거든요. 세상이 막 급변을 하고 있을 때 그걸 잘 살펴서 우리의 중심을 먼저 지키자. 이런 어떤 그 조금 단단한 사고방식이 네. 필요한데 아니 마드리드 갔다고 해서 벌써 뭐 외국 가고 하니까 벌써 말이 이렇게 달라지면 그럼 물가에 내놓은 어린애들 같다 이거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중체대한 글로벌 구도의 변화를 알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 지난 5월에 그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있을 때도 외교부나 청와대 참모들의 말은 굉장히 신중했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거친 말을 막 뱉고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일이 복잡해졌는데 이번에 또 그러고 있어요. 이번에 또 그런다. 그래서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은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고 인권과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필요하는 나라라는 걸 전 세계에서 알리기 위해 왔다. 요거까지는 좋다니까. 네네네. 하자가 없어요. 괜찮을 것 같은데. 하자가 없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아니 뭐 한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이 나토하고 만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니까 자기가 무슨 뭐 미국 대통령도 아니고 이 굉장히 지금 이게 불안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역시 코리안 리스크는 윤석열 리스크다. 이거 제가 저번 방송에서 다 해드린 말인데 이게 또 반복된다 이겁니다. 나토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안개 속이었는데 의원님께서 그 안개를 거치고 명확하게 볼 수 있는 포인트를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좀 더 나아가서요. 그런 전략 개념 같은 큰 논의들이 이루어질 것 같고 또 세부적인 이슈들이나 우리가 더 봐야 될 구체적인 이슈들이 더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토에서? 질문은 그러면 도대체 이번에 나토의 전략 개념 2022가 뭐길래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느냐. 그게 왜 심각한 거냐. 이 자체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 나토가 말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전략 개념은 2014년 이때가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한 때입니다. 그때 웨일즈에서 나토 정상들이 급히 모인 적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때 그 러시아가 지금 귀환하고 있어. 부활하고 있어. 푸틴이 돌아왔어. 그래가지고 그 이 불곰 러시아를 이거 어떻게 다뤄야 되냐. 이걸 협의하기 위해서 만나가지고 당시에 다국적 협력을 통한 집단 방어를 강화하자. 이런 성명을 채택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토가 더 뭉쳐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러시아의 미래 위협에 대처하자. 그래가지고 발표한 게 국가 기본 개념이라는 걸 발표했어요. 이게 프레임워크 네이션 컨셉 FNC라 그래. 그래가지고 이 집단 방어를 강화하자는데 각 국가의 역할을 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전략 개념 2022에 이것이 엄청나게 바뀌는 거예요. 엄청나게 강화되는 거예요.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맞게. 그 중에서 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이거 눈에 확 띄는 건데 영국, 독일, 이탈리아가 주도하고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아이슬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참여하는 10여 개국이 참여하는 합동 원정군이라는 게 있어. 합동 원정군. 이거는 저기 합동 신속 대응군이라고도 그래. 그러니까 공동의 군대를 창설하는 건데 이 유럽 일대 어디서 위기가 있을 때 다국적 연합군, 나토 연합군이 신속 대응군 형태로 투입하는 거. 이걸 합동 원정군 JEF (Joint Enhanced Force라 그래. 그러니까 JEF라 그러는데 이게 한 나토 산하에 4만 명 정도가 돼 있어요. 4만 명 정도. 이게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합병하는 바람에 강화된 게 4만 명이에요. 이번에 놀라지 마십시오.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나서 옌스 스톨덴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27일 날 그러니까 나토 정상회담이 있기 하루 전날 벨기에에서 기자들하고 만나가지고 깜짝 놀랄 발표를 해. 4만 명 수준의 합동 원정군을 30만 명 수준으로 늘리겠다. 어휴. 거의 뭐 9배, 10배 수준이네요. 8배 정도. 8배가 좀 안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유럽에 독일, 이태리 등등 이렇게 나름대로 군사력이 있다고 하는 뭐 영국까지 포함해서 20만 명 이상의 군대를 가진 나라가 없어. 그런데 30만 명이 되는 합동 군대를 창설한다는 거는 유럽의 핵심 전력을 다 끌어모아야 이 병력 숫자가 나와. 각 국가별 거의 전군 집합한 느낌으로. 그러니까 전군도 뭐 너절너절하게 그냥 보초나 쓰는 옛날 방위 같은 애들은 빼고 정예 병력들 이걸 다 긁어모아야 30만 명이 되는 건데 얘들을 하나의 군대처럼 편제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 와중에 기존에 있던 JEF 요거는 나토 국가만 들어와 있는 게 아닙니다. 스웨덴, 핀란드도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나토에는 가입 안 했지만 여기엔 참여해 온 거예요. 근데 얘들을 강화시켜 가지고 이제는 스웨덴, 핀란드가 나토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도 지정학적 사건이에요. 이제는 같은 나토 안에 합동군으로 편제가 돼가지고 하나의 군대처럼 했는데 옛날에는 얘들이 북유럽 방어에 주로 치중을 했어. 그런데 지금은 러시아 침공 이후에는 발트해 지역으로도 이동하고 흑해로도 이동하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돼? 이 30만의 병력이 장차 하나의 어떤 단일 군대처럼 앞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게 굉장히 그 충격적인 거고요. 그러면서 이 유럽 안보에 대해 가지고 나토의 이 합동 원정군이 여단 단위의 그 수천 명 단위의 전술 부대로 편제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러시아 비슷해져 가는 거지. 러시아에서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게 대대전술단이라고 해서 약 한 120개의 대대전술단을 투입했는데 그 대대보다는 약간 큰 여단 규모의 전술 부대들을 뭐 그러면 한 100개 이상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애들을 뿌려주겠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군사 지식이 좀 이게 관해서 좀 보충 설명을 요청드리면 의원님, 그러니까 4만 명
단위의 그 JEF 합동 원정군을 30만 명으로 키우겠다는 것도 엄청난 의미인데 두 번째 포인트가 또 규모도 키워졌지만 활동 범위도 이제 활동범위도 넓힐 것이고 예, 북유럽에서 발트해 또는 저기 흑해 예, 이런 어떤 거에서 유사시에 신속 대응군으로 그다음에 그 편제의 질적인 전환도 있을 건데 여단 단위의 전술 부대로 편제된다는 거는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은 이 30만 명을 여단으로 쪼개서 여단 하나하나가 다 독립 전투를 할 수 있는 단위로 독립 전투를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통제는 되죠. 거예요. 네트워크로. 그러니까 미국의 스트라이커 여단이라고 있어. 그러니까 이라크 전쟁 치르면서 미군이 여단 단위로 편제되면 그렇죠. 거기에 전차, 장갑차 또 첨단 네트워크를 깔아줘가지고 이 전술 전투단을 만들었는데 그게 여단인 스트라이커 여단인데 그런 거를 수백 개 만들어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벌써 젤렌스키 대통령이 왜 그 나토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한 적이 있거든요. 그 직후에 요게 이제 지난달인가 그러는데 그 직후에 벌써 발트해 지역에 처음으로 이 합동 원정군의 군사 본부가 배치되기 시작했어. 발트해는 무슨 나라가 있어요?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요렇게 해가지고 지금 러시아 위협에 그 노출된 3개국에 벌써 군사 본부가 파견되기 시작했다. 선발대가. 그러니까 이런 걸로 러시아가 최근에 제가 지난번에 그 미국 보고서 하나를 인용해가지고 러시아의 다음 옵션이 폴란드로 확전을 한다든가 발트 3국 국가를 사이버 공격을 하는 이런 시나리오가 예상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대응이 들어가고 30만 명 군대로 키우겠다.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은 이번에 아주 팍 터지게 회의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때 기선을 제압하려고 미국, 영국이 주도해가지고 이렇게 가자. 이렇게 선동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프랑스나 독일은 약간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대세라는 데는 이견이 없는 거예요. 30만 명까지는 안 될지 몰라도 어떤 식으로는 합동 원정군 드디어 유럽 군대 그 빵빵한 유럽 군대가 탄생한다 이거예요. 큰 의미가 있네요. 그래서 요즘은 영국이 브렉시트다 뭐다 그리스가 또 채무 불이행이다 해가지고 유럽이 분열되고 있잖아요. 그랬었죠. 경제적으로는 분열되고 있지만 군사적으로는 통합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러시아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유럽 질서의 아주 이중적 흐름인 거죠. 경제적으로는 분열되고 있으나 군사적으로는 빠르게 통합되고 있다. 이런 어떤 질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라고. 알겠습니다. 큰 흐름이었고요. 두 번째는 두 번째. 발트하고 동유럽 국가들의 서유럽의 군사력이 왕창 이동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새로운 지역 안보 개념으로 재편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에스토니아에 영국군 기갑부대가 진출하고 있고, 그 다음에 폴란드에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MD라고 하죠). MD. 이런 능력이 지금 빠르게 전개되고 있고,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배치될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 루마니아에는 프랑스의 방공 및 장갑차가 배치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보자고. 독일,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들, 미국 저기 나름대로 기술이 앞서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첨단 기술 장비들이 있다고. 그런데 산업화가 덜 된 그 동유럽의 리투아니아, 폴란드, 루마니아 이런 데다가 이 서유럽의 군사력을 동진 배치하는 그 지역 안보 개념이 다 프레임워크가 재설계되는 거예요. 지역 안보 프레임. 지역 안보. 그러니까 이건 소지역 안보. 그러니까 큰 지역은 유럽이 되겠지만 소지역, 발트 지역, 흑해 지역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동유럽 지역의 안보 프레임이 작동을 하기 시작. 안보 프레임이 작동을 하기 시작했다. 전선이 쳐지는 느낌 같은데요. 그러니까 곡곡의 거점을 찍어내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첨단 능력을 공유하는 건데. 첨단 능력. 첫 번째는 특수 능력입니다. 러시아의 세력권을 차단할 수 있는 특수 능력.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거 참 여러분들이 오늘 이거 처음 듣는 얘기일 수가 있는데 러시아의 세력권을 지금 푸틴은 재건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세력권이 뭡니까? 세 개의 세력권인데 첫 번째가 구소련. 거기에는 이제 우크라이나라든가 뭐 벨라루스라든가 이런 구소련 제국에 속한 나라들이 있죠. 이게 제1 세력권이고 두 번째가 유럽에 있는 구공산권 루마니아, 헝가리, 슬로바키아 뭐 이런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과거에 위성국가였잖아요. 이게 제2 세력권이 있죠. 그런데 유럽이 중시하는 거는 푸틴이 이런 걸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려고 일단 제1 세력권을 재건하고 그 다음엔 제2 세력권으로 오겠구나 이렇게 보는 건데 제3 세력권이 있어. 요게 북극이야. 북극의 동토가 빠르게 녹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북극이 옛날에는 불모지고 황무지고 거기에는 뭐 활용할 자원이 없었는데 녹아버리면 문제가 달라져. 북극이 자원의 보고야. 그래가지고 알다시피 러시아는 그 저기 북쪽에 부동항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에 그 얼음 때문에 다 봉쇄돼 있었거든 북쪽이. 근데 지금은 기후 변화 때문에 녹고 있어. 그래서 북극 진출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막아내려면 러시아의 그 세력권을 막아내려면은 나토의
나토의 전용 북극 사령부를 설립하겠다. 이래가지고 북극에 러시아보다 먼저 진출하자. 지금 이게 나토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가시적인 위협을 넘어선 러시아의 미래 확장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인 이 다자간 그 8개 나라들이 참여하는 국제 북극위원회 의장국이 러시아거든요. 네. 여태까지 그 북극의 환경 보호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공동 탐사 국제 협력을 주도한 건 러시아예요. 그런데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유럽 주도의 북극위원회 또는 북극 사령부 이걸 해가지고 러시아의 세력권을 차단하자. 이게 복선이 깔려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사이버인데 러시아가 사이버 공격을 많이 해요. 이번에 우크라이나에도 사이버 공격이 전쟁 전부터 시작됐는데 그걸 방어한 게 제가 저번에 유튜브에서 마이크로소프트였다. 거기서 악성 코드 랜섬웨어 공격을 막아냈다 이랬는데 이 능력을 미국과 영국이 고급 사이버전 능력을 나토 국가들에게 공유해주겠다. 세 번째가 특수부대인데 이게 뭐냐 하면은 복합 특수작전 구성군 사령부라는 게 있어. 이게 이제 크로아티아, 헝가리,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이런 어떤 그 지역 국가들을 특수전 사령부에 파견을 받아서 특수작전을 할 수 있는 연합 구성군 사령부를 갖추겠다. 이거고 마지막으로 항공 및 미사일 방어, 나토의 미래 대공 및 미사일 방어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공동의 개발을 하자. 이런 것들이 이번에 나토 전략 개념 2022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결국은 느슨한 연합체에 그동안에 나토가 분담금도 제대로 안 내. 나토 국가들이 국방비가 GDP의 1%가 안 된다고. 근데 국방비를 독일 같은 나라는 1%에서 2%로 2배 늘리고 그리고 이렇게 군사적인 투자를 왕창 강화해서 어떻게 하나의 국가의 군대처럼 이렇게 집단화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런 모델이 동아시아에서도 한미일 군사협력에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앞으로 한미일 군사협력의 미래상이 바로 이런 유럽에서의 군사협력의 아젠다가 한일 군사협력에도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미국이 원하는 거는 인도 태평양 국가들도 나토처럼 하자. 그러니까 니들 와서 봐라.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그 아시아 국가들도 와서 봐라 그러면 저봐 저렇게 협력을 하니까 좋잖아. 이 국가가 한 국가가 비용을 온팍 부담하지 않아도 공동으로 돈을 내서 이렇게 공동 안보를 갖춰가니까 이렇게 러시아의 세력권을 차단할 수 있잖아. 이 개념으로 진화하고 있잖아. 그런데 아시아엔 중국이 있잖아. 그러니까 한미일 또는 인도 태평양 국가들이 이런 식의 어떤 그 나토식 표준에 의한 협력을 해서 미래의 동아시아에서도 집단 안보를 하자. 이게 미국이 하고 싶은 얘기인 거지. 나토식 협력 모델을 동아시아에서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겠다라는 게 깔려 있군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여러분들 다시 보시기 바라요. 저번에 유튜브에서 한일 군사 협력이 어떤 식으로 진행된다는 거냐. 그때는 아마 외저 얘기를 하지 이러셨을 수도 있어요. 그때 제가 분명히 드렸던 얘기가 나토식 기준에 의해서 한일 군사 협력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한 달 전인데 그게 이번에 진짜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불러가지고 와서 공부 좀 해. 공부 좀 해. 저렇게 움직이고 있잖아. 이 전략 개념을 가지고 공부 좀 해. 이래서 부른 거야. 그러면은 가가지고 그걸 보니까 우리도 아시아 태평양도 저렇게 간다는 얘기야. 잔뜩 편향된 지식만 잔뜩 가져오는 거야. 그러면 중국이 가만히 있겠냐. 이거. 그래서 이번에 이 나토 합동회의 정상회담 회의에서 이런 어떤 개념들이 나오는 것과 병행해가지고 한미일 정상회담이 현지에서 열리는 것도 매우 의미심장하다. 이게. 그럼 말씀 나온 김에 넘어가 볼게요. 어차피 그러면 지금 한미일 회담은 예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이번 나토 회담 하면서. 한일 회담은 지금 무산됐죠. 그럼 한미일 회담은 어떤 의제가 나올 것 같고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의원님?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칼날위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이. 말씀만 들어도 자, 이 한복판에서 이런 의제를 우리가 다룬다는 건데. 자, 우선 한미일 정상회담 기시다 총리하고 바이든 대통령을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같이 이제 상견례도 하고 3자 회담을 한다는 건데 지금까지 알려진 의제는 이렇습니다. 첫째, 북핵 위협 대비.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마드리드 가면서 기내에 기자들한테 브리핑한 게 있어요. 북한의 그 미사일과 핵실험 등 이런 북한의 고강도 위협에 이 한미일 정상회담의 의제가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새 정상이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 수단을 논의할 것이다. 경제적 압박? 네, 경제적 압박 수단을 논의할
할 것이다. 그래서 요 대목이 중요한데 제넷 앨런이라고 미 재무부 장관이 있어. 네네. 이 재무부 장관이 다음 달 그러니까 7월이 되겠죠. 네네.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의 재무당국과 예. 추가 대북 제재를 실질적으로 협의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좀 나왔네요 내용이. 자, 이렇게 해서 북한의 자금줄을 꾼자 이 얘기거든요. 아하.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아니 지금 유엔 안보리 국제 제재 있고 미국의 독자 제재 있고 네. 한미일 제재하고 있는데 무슨 방법으로 북한의 자금줄을 끊자. 또 새삼스럽게 뭘 하자는 얘기냐. 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네. 최근에 중국 러시아가 북한 편을 들고 있어요. 그렇죠. 북한하고 러시아 간에도 무역이 재개되고 네. 이 제재 효과가 끊임없이 잠식되고 있어요. 네. 이러면서 어떤 그 석유라든가 원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의 무역이 터지면은 이 국제 제재 뒷문이 열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북한은 그걸 기회로 볼 거야. 그렇죠. 이걸 잡아야 돼. 그래서 북한하고 거래하는 중국이나 러시아의 그 기업들을 제재하는 것이죠. 즉 세컨더리 보이콧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하. 이렇게 되면 한국이 여기에 알겠습니다. yes sir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요게 바로 중국을 하고 한국을 갈라놓게 만드는 거네요. 아주 센 프레임이 되는 것이지. 미국의 제재 리스트에 우리가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러 오는 거고. 그렇지. 그리고 우리 알겠습니다 하면 중국 입장에서 니네가 지금 우리하고 선을 긋고 우리한테도 경제적으로 효과를 미치는지 진짜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그렇죠. 아하. 그러니까 최근에 해상에서 중국의 그 유조선이나 뭐 이런 어떤 그 선박하고 해상에서 중국의 북한에 선박하고 석유를 해상에서 거래. 네네. 그러면 안 걸리고 피해 가려는 거야. 네. 이런 걸 다 잡아내는 거야. 국경을 통한 여러 가지 어떤 그 밀수입이라든가 또 무역 재개라든가 이런 걸 전부 봐가지고 여차하면 중국 러시아까지도 때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북한이 해외에 도피시켜 놓은 자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옛날에 방콕의 델타 아시아 네. 그 은행을 갖다 급습을 해가지고 북한 자금을 억류시켰다든가 이런 것들을 그 북한하고 거래하는 중국 은행이라든가 러시아의 무슨 비자금이라든가 네. 이런 걸 뒤지는 빌미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아하. 그렇게 되면은 재무부 장관이 온 거거든. 네. 과거에 방콕 델타 아시아 그 사건도 미국의 재무부가 한 거야. 예.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북한의 자금줄을 끊으려면 필연적으로 중국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들어가요. 아. 그러니까 이것도 아주 우리로서는 굉장히 그 예민한 부분이죠. 예. 아주 민감한 문제예요. 그 다음에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이것도 이제 오늘 밤 오늘이 며칠이요? 29일이죠. 네네. 한국 시간으로 29일 11시가 넘어가지고 이 정상회담 선언문이 나올 건데 미 백악관은 네. 이 3자 회담은 중국에 대한 도전을 이야기하기 위한 회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기 때문에 중국 이야기가 안 들어가면 안고 빠진 찐빵이라는. 첫 번째 북한. 어. 두 번째 당연히 중국 얘기. 중국 얘기 나온다. 그래서 한미일 회담 의제라는 거야 이게. 아, 중국이 의제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끌려간 거야. 여기 가가지고 중국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야 이제 마드리드에서. 아하. 그래가지고 중국에 대한 표현이 어떻게 나올지는 오늘 밤을 한번 지켜봐야 되겠는데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일본이 중국에 대해 엄청나게 센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일본은 뭐 대만 해협, 남중국해 다 거론하고 있잖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백서에 거의 뭐 주적 개념으로 중국을 상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끌려간 거야. 그 이 일본 강대국 정치에. 그 미국이 중국 상대로 하고 있는 회담에 우리도 낑겨버린 거네요. 낑겨버렸는데 이 정상회담에 사인해버리면 아하.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게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지난번 바이든하고 회담 때는 중국을 그럭저럭 피해갔어. 예. 약간은 자극을 예, 했지만 예. 이번에 더 센 도전이 온 거예요. 아, 여기서 이거 어떻게 벗어날게요? 뭐가 좋아서 간겨? 지금 이 부분이 아이고. 예, 오늘 밤에 저 마감 뉴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세 번째가 있는데 세 번째 한미일 회담의 세 번째 포인트. 이 회담에 얼마나 끼고 싶어 했으면 네. 윤석열 대통령이 네네네. 출국하기 전에 강제징용 네네네. 그 배상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일본 측을 매우 흡족하게 하는 조치를 하고 갔어. 하도 기시다 총리가 한국 정부가 나 만나고 싶으려면 해결책 가져와. 그러니까 해결책을 마련하고 간 거야. 네, 불안합니다. 예, 조금씩 불안해지죠. 네. 이거 지금 저기 그 시한폭탄을 건드렸어요. 어허. 정부 발표가 네. 이번 주 안에 강제징용 노동자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 문제를 다루는 민관 합동기구를 출범시키겠다. 민관 합동기구. 민관 합동기구를 출범시키겠다. 예. 여기는 이제 전문가들하고 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건데, 그런데 이 회의가 구성도 안 되고 열리기도 전에 네네. 결론까지 미리 발표했어. 어허. 왜 그랬을까? 일본 들으라고. 이 회의를 해봐야 강제징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 방향이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구성도 안 된 위원회가 네. 이런 활동을 할 거라고 이미 가이드라인을 내놨는데 네, 결론을 내놨는데 지금 일본 기업의 자산에 대한 매각 즉 현금화 이것에 대해서는 보류하고
보류하고 먼저 우리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배상한다. 선지급 우리가 이걸 일컬어 가지고 대위변제라 그래. 대위변제. 대위변제가 무슨 뜻인지 설명 좀 해봐. 이 금융인이 더 잘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있고 채권자가 있으면 채무자가 변제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정으로 변제를 못하면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채무자의 위치를 대신해서 돈을 갚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제3자하고 채무자는 나중에 협의하든가. 아하. 우선 정부가 여기서 제3자는 대한민국 정부가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배상을 하고 추후에 일본 측과 협의하는 대위변제를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아직 기구도 없지만 아니 정부가 한 얘기요. 그런 기구를 왜 만들 만드냐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하려고. 거야 기자들한테. 또한 이게 국내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근거가 필요하면 입법도 시도할 수 있다. 이 위원회가 입법 시도도 권고할 거다. 아니 열리지도 않은 위원회가 이걸 권고할 거라고 미리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민간 합동기구의 논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해서 현금화 보류의 명분을 만들고 이 문제를 돌파하려는 것이다.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 일본 기업 봐주기 위한 꼼수다. 그렇죠. 지금 배상 판결이 끝나서 이제 일본 기업이 피해자분들께 배상을 하지 않으면은 일본 재산에 강제 집행이 들어가서 재산을 강제 집행 경공매로 날려버린 다음에 그 현금으로 직접 배상이 이루어지기 직전인데 그런 절차를 두고 지금 일본이 난리 하니 윤석열 왈 안 팔아도 돼. 가만히 있어봐. 내가 대신 갚아줄게. 그리고 피해자는 내가 알아서 사바 할게. 야, 그 법적으로 어떻게 할 건데 다 입법적으로도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런 안을 이 한미일 회담 때 일본한테 잘 보이려고 선물로 들고 가려고 했다는 말씀이신 마드리드 거죠? 정상회담이 임박해지니까 서둘러서 한 거야. 급조해가지고 얼마나 서둘렀으면은 이번 주에 발표하고 이번 주에 구성하고 답은 이거다. 여기까지 얘기한 거야. 이거는 못 참는데 저는 친일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친일파를 못 참습니다. 저는. 친일 반일을 떠나가지고 이게 그렇죠. 초법적인 거야. 이거는 그렇죠. 법적으로도 이건 박근혜 대통령이 한일 위안 합의 그 졸속 합의한 거 그게 뺨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번에 기시다 총리가 그럼 좀 성의 보였네. 그러면 한미일 정상회담 좀 할까? 아이고. 그러니까 이 기시다 총리의 압도는 초읽기에 들어가니까 급조해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이 회담을 하고 싶었으면. 그러니까 여기 낑기려고. 사실 한일 일본 문제는 입맛에 맞춘 선물을. 그렇지. 그러니까 봐봐. 조공도 아니고. 조공이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 한일 간의 문제는 워낙 민감하고 국민 정서에 폭발적인 어떤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미해결이 해결일 수도 있어요. 차라리 미해결하는 게 해결책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국민이 동의 안 하면. 그러면요. 그런데 이런 게 억지로 해결하자는 건데 그 거슬러 올라가면 이명박 정부 때 한일 간에 큰 사고 터진 거 있지. 왜 김태효 당시에 대외전략 비서관이 일본하고 몰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체결하다가 들통나가지고 잘린 일이 있잖아. 네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수행을 누가 했어? 그 김태효가 지금도 수행하는 거 아니야? 저기. 또 따라갔네. 그러니까 그때하고 비슷하지. 얘는 죄송합니다. 그러네요. 비슷하지. 뭐가 많이 보던 기시감이 들지. 네. 이렇게 된 거야. 이 회담 앞두고. 그러니까 나토가 중국 견제하는 이제 선전포고하는 자리에 줄레줄레 따라가가지고 이걸 사실은 끌려가는 건데 이게 좋은 건 줄 알고 갔다가 가기 전에 해놓은 조치가 이거라 이거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곧 또 이게 나라냐라는 소리 나올 법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화문에 또 한번 나가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는 동안에 극우 단체는 독일에 가가지고 지금 소녀상 앞에서 위안부는 피해자 아니다. 그러면서 소녀상 철거 또 데모를 하고 있어요. 이런 거 정부가 가만 놔둬.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여러분 이게 바로 국기가 흔들리는 겁니다. 뭐 경찰청이 인사 바꿨다고 국기 흔들. 좀 하지 마. 진짜 국기가 흔들리는 거는 우리가 그 할아버지 때로부터 내려온 하나의 어떤 식민과 냉전을 거치면서 왔던 어떤 국가의 국헌, 우리의 어떤 국가의 자존감, 이거에 흔들리는 걸 국기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국기문란 사건 아니면 뭡니까? 그러니까 이 나토 정상회담을 둘러싼 이 국제 정세 변화가 우리 기존의 상식을 초월하고 있어요. 이걸 한번 여러분들 깨어있는 눈으로 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정말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귀한 말씀 우리 의원님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안개 눈앞을 가리던 안개가 좀 거치는 느낌이에요.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이런 중차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대통령은 비행기에서 축구 보고 갔다 그러니까 황당합니다. 짜증납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종대 뻥 뚫리는 TV.